자, 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그 세법학 수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올해 세법학 그 수업은 그렇게 할 생각이에요. 제가 이제 세법 개정세법에 대해서 이제 3일 인포마인 쪽에서 특강을 하기로 돼 있는데 계속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연기가 되네요. 그리고 제주도의 국세공무교육원의 이제 강의도 이제 단체적으로 이렇게 뭐 강의를 하고 모이는 것 자체를 정부가 현재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강의들이 좀 지연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이제 제가 노량진에 있는 학원에서도 그러는 것 같습니다.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뭐 오랫동안 이제 대학에서 겸임 교수를 했으니까 이번 학기는 수업을 가야 되는데 그것도 뭐 온라인 강의로 대체를 하고 시국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올해 이제 세법이 개정이 돼서 이제 시행령 규정까지 어느 정도 정비가 좀 됐죠. 근데 세법학 2020년 그죠? 2020 그죠? 세법학 수업에서 그지 여러분들한테 이제 20천 세법학이에요. 제가 하는 세법학에서 첫 번째 이제 여러분들한테 당부 드리고 싶은 건 뭐 양해를 구한다고 말씀드리는 게 조금 더 그럴 것 같아요. 교재는 그지 별도로 그죠? 출간을 안 할 생각입니다. 출간하지 않을 거예요. 이유는 이제 제가 워낙 교재들을 여러 개 종류로 내다 보니까 저희 출판사 쪽에서 제가 회계학원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판매도 좀 그지 다 되지 않은 것 같고, 또 하나는 이거예요. 세법학이라는 과목의 특성은 뭐냐면 세법을 어떻게 보고자 하는 거냐면 법리적으로 이제 고찰을 하는 그지 법리적으로 고찰을 하는 그지 학문입니다. 그래서 법리적으로 고찰을 하기 때문에는 뭐예요? 크게는 이제 법학의 범주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회계학원에서 배우는 건 회계학이죠. 세법이 아니라 그지. 그러다 보니까 이걸 법학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첫 번째 이제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세법 개론에서부터 이상한 세법을 배워와요. 법인세, 세무조정이라든가 또 소득처분, 여기에만 이제 매몰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소득세도 마찬가지야. 그치? 종합소득공제라든가 또 종합소득 세액공제라든가 이런 거에만 초점을 두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세법을 기본적으로 법리적으로 어떻게 살펴봐야 될 것인가, 이런 걸 전혀 모르는 상태로 그죠? 공인회계사가 이제 탄생을 하고, 세무사들은 그나마 이 세법학이라는 과목이 있어서 좀 다행이긴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비슷해요. 왜냐하면 근하물의 급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법을 법리적으로 고찰하는 법학에서는 그죠? 기본적으로 이제 개정세법의 영향이, 개정세법이 미치는 영향이, 그지? 영향이 거의, 그죠? 미미합니다. 미미해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교재를 출간해야 되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교재는 출간하지 않고 기존의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그리고 기존 강의에 역시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그걸 보완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법학 공부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 굉장히 이제 어려운 주제가 될 수 있는데, 항상 법학이라는 과목은 이렇게 이제 전개가 되는 거예요. 누가 채권자가 누가 채무자가 이런 걸 가지고 논의가 전개가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항상 이게 조세 채무라 그러면 납세 의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고요. 이 납세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납세 의무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징수 의무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납세자란 개념까지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서 그 발생 원인은 무엇이냐, 그런 것들을 법리적으로 생각하고, 과연 이게 과세 해상이 되냐 안 되냐, 오케이, 그치, 납세 의무자가 되냐 안 되냐, 이 두 가지가 핵심적인 세법학의 쟁점 사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공부하실 때는 그렇게 좀 공부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여러분한테 말씀을 좀 드릴 게 개정세법에 대한 내용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올해 세법학에 개정세법의 영향은 거의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없다고 봐요. 그죠? 왜 없다고 보냐면 이거는 법리적으로 어떤 걸 만들어낸 개정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그치, 물적납세 의무를 우리 부가세법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라든가 또 어디에서 그치, 증여세법에 명의신탁자산에 대한 증여의제에서 수탁자의 물적납세 의무 이런 규정들을 들여와서 법리적으로 좀 검토할 필요가 있는 내용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현재는 그런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개정세법이 영향을 미치는 건 거의 미미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치,
영향이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좀 해가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정도 좀 정리를 하면서 역시 여러분하고 좀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세법학에 대해서 세무사 2차 시험에서 그죠 출제가 되는 세무사 2차 시험에서 출제가 되는 역시 세법학에 이제 역시 미치는 영향, 세법학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정리할게요. 세무사 2차 시험 이렇게 딱 두 과목밖에 없습니다. 회계학 또 세법학 이렇게 이제 두 개로 쪼개집니다. 사실은 이게 세법이죠. 그죠? 그지. 그리고 이제 회계학은 그지 이렇게 나눠집니다. 1부, 그죠? 2부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1부가 뭐예요? 이렇게 재무회계하고 그죠? 또 원가 관리 회계가 이제 여기에 점수가 이제 100점이 돼서 그죠? 원가 관리 회계 그지? 이 부분이 이제 합해서 100점 정도 출제가 될 겁니다. 재무회계가 한 60점 정도 출제가 되는 걸로 보여지고요. 원가 관리 회계가 40점 정도 출제가 이루어지는데 저는 이제 첫 번째 이 원가 관리 회계를 40점을 배점을 해서 혹시 출제라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혹시 시험위원회 임원들이 이제 주로 또 위원회 위원들이 주로 대학 교수들이다 보니까 자기들 밥그릇 때문에 이런 것 같아요. 혹시 이거는 좀 문제가 좀 있어요. 한 15점, 20점 이 정도 출제하면 맞을 것 같아요. 혹시 원가 관리 회계 강사들이 밥 먹고 사는 거 보면 웃겨 죽겠어. 혹시 웃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00점으로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그지? 그러니까 사실은 세무사 시험의 경우에는 회계는 회계 원리 정도만 아셔도 그닥 문제가 사실 없어요. 그래서 재무회계도 굉장히 난도가 낮을 겁니다. 원가 관리회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많이 어려워봐요. 뭐 표준원가 또 변동원가 또 관련원가에 대한 내용 중에 역시 일부 역시 또 뭐 대체가격 이런 것들이 아마 출제가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역시 공부를 조금만 하시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리고 특이한 점 중에 하나는 뭐야? 회계학 2부가 그죠? 세무회계입니다. 세무회계. 오케이? 세무회계가 몇 점으로 출제되냐면 또 이렇게 100점으로 출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치? 이 세무회계를 세법처럼 알고 공부하는 친구들이 참 많죠. 그치? 그래서, 그치? 회계학원에 있는, 그치? 위너스나, 나무나, 그치? 우리 경영 아카데미인가? 거기에 강사들, 세법 강사라고 하는데, 회계학 강사지 무슨 세법 강사야. 그게. 그치? 그래서, 그 친구들 보면은 전부 다 뭐예요? 그치? 회계학 강사라는 걸 여러분이,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세법은 법학이지 절대 회계학이 아니에요. 다만,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하니까 이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법학은 1부, 2부 이렇게 나눠지죠. 1부, 2부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1부에서 이제 4개의 세법이 들어올 거예요. 혹시 국세기본법 혹시 또 뭐가 나옵니까? 순서대로 간다면 혹시 소득세법 또 법인세법 혹시 법인세법도 그죠? 줄여도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되겠죠.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그래서 상증세법 이쪽이 이제 일부로서 100점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이 100점 혹시 점수 배점은 어떻게 됩니까? 국세기본법이 20점이에요. 소득세법이 이제 30점이 출제가 되고 법인세법도 30점이 출제가 되고요. 상증세법 20점이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제 이쪽도 뭐예요? 기본이야, 기본. 국세기본법이 맨날 나오는 게, 그치? 여러분들 보셔봐야 거의 뻔합니다. 첫 번째 이제 나올 만한 게 뭐예요? 오케이? 우리가 국세부과의 원칙에서 실질과세 원칙과 더불어 굉장히 중요한 신성실의 원칙. 그래서 실질과세 원칙, 신성실의 원칙이 주로 나올 거예요. 또 국세, 기본법에서 주로 나오는 게 뭐야? 소급과세 금지 원칙에 대한 내용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또 납세의 성립확정 소멸에 대한 내용. 그래서 이 국세기본법이 점수는 20점 배점이지만 실제로는 미친 영향이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정리하시면서 정리하세요. 그리고 세법학 2부가 그죠? 이렇게 출제가 되죠. 부가가치세법이에요. 부가가치 그죠? 세법이 몇 점이 출제가 되냐? 부가세법, 또 개별소비세법, 그죠? 개별 소비세법, 그죠? 또 뭐가 존재하나요? 그죠? 지방세법이 이제 존재를 하게 되고요. 또 하나 이제 줄이겠습니다. 조특법이 이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지? 부가세법이 몇 점이 나옵니까? 35점이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개별소비세법이 보통 20점 정도 출제가 될까요? 지방세법도 20점 정도가 출제가 되고 조세특례 제한법 25점 정도 출제가 될 거예요. 그지? 이래서
이제 100점이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세무사라는 자격이 갖는 특성들 한번 살펴보시죠. 세무사는 그지 광의의 세법에는 세무에게도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당연히 세법학이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이쪽이 뭐 몇 점이 출제되니까 200점이 출제가 이루어지니까 그지 당연히 세법 관련된 과목만 세법 그지 관련된 그지 과목이 차지하는 비용이 과목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예요? 4분의 3입니다. 4분의 3. 75%가 세법 관련된 그지 과목이 출제가 됩니다. 그 중에 중심은 당연히 세법학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계학원의 뭐 회계사나 세무사 또는 그런 자격증도 없는 친구들이 세법학 가르친다고 하는 거 보면 어이가 없어요. 그지 뭔 세법이야. 그지 본인들 공부나 좀 잘하라 그래. 그래서 어이가 좀 없습니다. 어이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쪽을 보면서 이 75%가 뭐예요? 세무사가 되느냐 마느냐를 결정짓는 그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부터 여러분들이 먼저 정비를 하시면서 정리하시고 당연히 세법학의 꽃은 그지 국세기본법이 되는 겁니다. 물론 국세기본법을 완벽히 알기 위해서는 또 국세징수법도 정확히 좀 알아야 돼요. 근데 그런 부분은 아예 알지도 못하죠. 그지 가르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요, 그죠? 이렇게 출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세법 관련 과목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특히나 이 세법학에 대한 원리를 잘 잡으셔야 세무회계도 잘하는 거예요. 세무회계는 세법의 근거 규정을 가지고 숫자로 더하기 빼기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세법의 기본 원리를 좀 잘 정리하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세법 개론부터 20천 세법 수업을 듣고 공부하셔야 돼. 다른 데 들어봐야 세법인가? 그게 세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정비를 좀 하시면서 목표 점수는 세법학에서는 항상 몇 점 정도 가셔야 되냐면 65점 플러스를 그지 맞는다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가져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계산 문제하고 달리 세법학이라는 과목에서는 고득점 자체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80점을 맞는다. 그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점수를 글을 가지고 채점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유일하게 이 글을 얼만큼 쓰는가는 또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하는 것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글 쓰는 연습들을 좀 하시고 그죠? 세법학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항상 뭘 하셔야 되면 목차 잡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목차 잡기를 못 하시면 여러분들 공부해봐야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차를 잘 잡으시고 전체적인 구조를 좀 잘 짜시면서 여러분이 공부를 좀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 두 번째 이제 소개를 했다면 두 번째로 이제 여러분하고 이야기할 건 뭐냐면 그죠. 개정세법의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서 저희가 정리를 좀 할까요? 시험 범위부터 먼저 할까요?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시험이 출제가 되는데 첫 번째 편에서는 뭘 할까 하면 국세기본법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좀 할 거예요. 혹시 자, 국세기본법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하고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1편으로 가서 국세기본법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글자를 좀 읽어보세요. 법학은 항상 이렇게 공부하는 거야. 자, 첫 번째는 쪼개야 됩니다. 국세에 대해서 뭐다? 기본이 되는 법률을 국세 기본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기본을 모르면 어떻게 돼? 그치? 회계도 뭘 알아야 돼? 원리를 알아야 되겠지. 원리는 뭐야? 대차 원리야, 대차 원리. 자, 법의 기본적인 사항. 근데 이거를 모르고 세법을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 국세 기본법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국세 기본법이 그죠? 개정 내용이 이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개정사항 중에 가장 중요한 초점은 두 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는 나머지는 여러분 시험에 영향을 미칠 내용이 아니에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오케이? 국세기본법에서 혹시 가산금 제도가 뭐가 됐어요? 이렇게 폐지가 됐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가산금은 국세징수법상 내용이 됩니다. 오케이? 근데 이 국세징수법에 뭐가 됐냐면 가산금 제도가 폐지가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서 뭐가 됐냐면 국세기본법에 국세기본법에서 통합이 돼서 움직여지게 됩니다. 통합이 돼서 움직여지게 되는 건 어디에서 통합이 되냐면 가산세에서 통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걔를 뭐라고 이야기한다? 납부지연 가산세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납부지연 가산세는 뭐가? 이 가산금이 그대로
그대로 들어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시 자 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곧바로 3%를 이 납부지연가산세에 매겨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지점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하시면 돼요. 그래서 국세기본법에 이 납부지연가산세로 모든 것들이 통합이 되어 있다. 이 부분들을 여러분이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먼저 정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여러분한테 개정된 내용 중에 그죠? 이 기한후 신고에 대한 내용이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기한후 신고는 도대체 뭐가 됩니까? 법정 신고 기한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신고를 하지 않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당연히 자 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았으니까 신고불성실 가산세, 두 번째는 뭐 납부불성실 가산세, 또 신고를 계속 하지 않았다면 그치? 과세관청은 뭐예요? 이자가 납세의무가 있는데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말 수 있어 세무조사 등을 통해서 결정해서 국세를 부과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이 뭐예요? 납세자 입장에서는 이거를 세무조사를 나올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가산세 부담도 엄청나게 될 것이고, 그죠? 또 세무조사를 통해서 이것만 건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분에 대한 통합조사를 하게 되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을 건드리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기한후 신고를 자진 유도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부분에 대한 개정을 하게 됩니다. 그게 첫 번째가 뭐가 될까요? 기한후 신고를 한 자들도 이제는 뭐 할 수 있다? 수정신고나 또는 그죠? 경정청구를 가능하도록 한 게 가장 큰 개정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오케이? 이거를 여러분이 머릿속에 안고 가셔야 될 거예요. 두 번째, 기한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한다. 그죠? 가산세에 대해서 그죠? 감면을 조금 더 조금 더 해주게 됐답니다. 오케이? 감면을 뭐 했어요? 추가하게 됐다. 이 정도 뭐 정리를 하시면 될 거예요. 또 하나 뭐 있어요? 오케이? 자, 수정신고에 있어서도 뭐예요? 그죠? 가산세 감면 규정을 뭐예요? 그죠? 확대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된 내용이 될 겁니다. 또 하나 이제 개정 내용이 있다면 우리가 이제 어떤 내용이 존재합니까? 국세 불복제도 중에 하나가 존재하죠. 거기에 대표적으로 뭐 있나요? 심판청구제도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 심판청구에 심사청구죠. 심판청구는 조세 심판원에 하는 것이고 심사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하게 되는 것이야? 그죠? 관할이 아니라 국세청장에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과거에는 이 국세청장이 뭐예요? 오케이?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치? 근데 이 국세청장의 결정 권한을 뭐 했다는 거예요. 그죠?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오케이? 즉 폐지를 한 것이죠. 그러면 그죠? 자, 이 심사 청구에 대해서는 뭘 하게 됩니까? 우리가 이제 행정소법 공부한 친구들은 이런 것부터 아셔야 돼. 그치? 국세 심사 청구에 대해서는 뭐다? 필요적 전치주의에 따라서 심사 청구나 심판 청구 둘 중에 하나를 거쳐야 됩니다. 그때 그치? 국세 심사 청구를 위해서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위해서 만든 행정심판위원회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국세 심사위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국세 심사위원회가 이제는 뭐 하도록 그죠? 의결을 거쳐서 그죠?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결정 권한을 국세심사위원회에 부여하게 됩니다. 오케이? 이게 이제 가장 큰 개정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국세기본법에서 여러분들한테 개정세법이라고 그죠? 제가 아마 상세본이 저희 이수천닷컴에서 여러분들한테 나가게 될 거예요. 근데 세법학에 미치는 영향을 보세요. 이 네 개가 미칠 수 있는데 이게 세법학의 주제로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 기한후 신고에 대해서 이런 내용이 나왔다. 이 정도 좀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죠? 이렇게 정비를 좀 해 나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전체적으로 펼쳐드리면 국세기본법의 주요 개정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외에는 여러분 시험에 영향을 미칠 사항이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 정비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국세기본법에 대한 목차를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여러분하고 펼쳐볼까요? 자, 국세기본법에 제가 항상 세법학은 어떻게 공부하라? 자, 무조건 세법학은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세법학은 효율적 공부 방법이 뭐냐면,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 공부 방법이 뭐냐면, 그죠? 공부 방법이 무조건적으로 뭘 하셔야 됩니까? 여러분이 첫 번째는 목차 잡기 하셔야 됩니다. 그죠? 목차를 잘 잡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그죠? 용어 정비를 하셔야 돼요. 그죠?
용어 정리를 무조건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됐다면 어느 정도 이론 완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 뭘 하셔야 돼요? 사례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치? 사례 분석을 할 때는 그치? 항상 누구와 누구 사이에 다툼이 생기는 것이야. 과세관청과 납세 사이에 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그때는 항상 그죠? 쟁점 사항을 잘 보시고 이 쟁점 사항에 적용될 그치? 그죠? 자, 그죠? 여러분들이 법 규정 그치? 관련 법령의 규정을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사례 판단한 다음에 그죠? 결론을 끄집어 갈 수 있는 이런 그죠? 뭘 하셔야 되냐면 생각을 많이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 그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세법학에는 그치? 무조건 목차를 먼저 잡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국세기본법의 목차는 어떻게 될까? 자, 국세기본법을 가기 전에 도대체 조세가 뭘까?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법 관련된 규정들은 전부 다 어디서 나오냐면 헌법에서 나옵니다. 오케이? 물론 헌법 38조 59조가 직접적 근거 근거 조항이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법률 유보의 원칙이라고 이야기해요. 헌법에서 만약 세법을 만들면 조문이 몇천 개가 되죠.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어떻게 정하고 있냐면 38조는 뭐다? 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서 납세물을 진다.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그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서를 법률 유보의 원칙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죠? 자, 59조에서는 어떻게 정하고 있냐면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자, 우리가 38기동대라는 지방세 신합팀이 서울시에 아마 존재할까? 38기동대의 38이 뭐예요? 38조의 헌법.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도 알고 하셔야 돼요. 그럼 이 조세 총론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 자, 우리가 헌법이 추구하는 그치? 추구하는 것이 조세법의 목적과 또는 이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조세법이 도대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정리하는 게 뭐다? 조세 총론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셔야 돼. 그리고 나서 2장 가면 뭐가 나올까? 국세기본법 총칙이 나오게 됩니다. 오케이? 자, 국세기본법 총칙이 나올 거예요. 국세기본법 총칙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말하지 않더라도 국세기본법 총칙에서 다뤄야 될 주제는 4가지를 한번 정해봐라. 그러면 바로 나와야 됩니다. 첫 번째 용어의 정의가 나와야 되겠죠. 그 용어의 정의에서 이 가산금 제도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국세기본법의 용어의 정의에서도 가산금이 없어졌고 국세징수법도 없어졌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 국세기본법 총칙의 주제는 뭐가 될까? 자, 보자마자 이렇게 여러분이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야. 첫 번째 용어의 정의를 보자. 그죠? 또 그죠? 세법과 국세기본법의 세법과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정리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여러분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온 게 뭐가 됩니까? 인격이죠. 특히나 뭐에 대한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이 정리하셔야 돼. 이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한 부분을 정리할 때는 어디하고 같이 연결해서 가셔야 돼.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하고 같이 연결해서 이 부분을 정리를 좀 하고 가셔야 됩니다. 법인세법에서는 법인 아닌 단체로서 법인 의제단체에 대해서는 또는 승인법인 의제단체에 대해서 뭘로 본다? 비영리 내국법인으로 본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돼. 그럼 각상소득에 대한 법에서 납세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에서 납세를 준다. 청산소득에 대한 법에서 납세는 없다. 이런 방식의 여러분이 공부를 해 가셔야 한다는 거야. 또 하나 소득세법에서 뭐예요? 단체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있고 대표자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단체 자신의 명의로 독립되게 재산을 관리 소유하고 이익 분배 방법 비율이 없다면 그때는 법인으로 보지 않으면 뭐가 돼? 1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될 거예요. 근데 이익 분배 방법 비율이 있다면 소득세법의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봐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세법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돼. 그래서 반드시 정리하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도 이미 기출이 됐잖아요. 오케이? 자, 종중이나 사찰 같은 데서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양도했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러면서 우리 행정소송법에 자, 무효능 확인 소송하고 취소는 예비적 청구와 주의적 청구로 병합이 가능하니까 그걸 주의적 청구, 예비적 청구로 해서 같이 물어봤던 사례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정리를 하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이 뭐 있어? 오케이?
기한에 대한 기간과 기한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기한 연장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이고, 또 하나 뭐 있어? 서류 송달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고 하셔야 됩니다. 이때 서류 송달에 대해서 올해 개정이 돼 있죠. 첫 번째 송달하고 나서 3일이 지난 후에 가야지 공식 송달할 수 있다. 그래서 서류 송달에 대한 부분까지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커다란 주제는 제가 볼 때는 인격, 법인 아닌 단체, 또 서류 송달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물어볼 수 있을 것이야. 서류 송달의 방법 뭐 있다? 직접 전달하는 방법이다. 교부 송달. 또 우편으로 송달하는 방법, 우편 송달. 또 뭐 있어? 전자적 방법, 이메일이나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전달하는 방법, 전자 송달. 또 하나 뭐 있어? 이러한 세 가지 방법을 모두 쓸 수 없을 때 널리 알려서 송달하는 방법, 걔를 공송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좀 잘 보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제가 뭐 있어? 국세 부과의 원칙이 나오죠. 실질과세, 신의성실, 근거과세, 조세관면의 사고관리. 이 정도는 목차를 알아야 공부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이런 것도 모르고 무슨 세법의 공부야? 말이 안 되는 것이지, 그지? 그래서 정리하셔야 돼요. 세법 적용의 원칙에서 여러분이 정리하실 게 뭐가 있다, 그지? 세법 적용의 원칙에서도 혹시 당연히 세법은 뭐가 됩니까?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되는 거예요. 물론 행정입법으로 대통령령과 그지? 부령을 만들어 놓고 있긴 하지만 대통령을 뭐다? 시행령이라고 이야기하고 부령을 시행규칙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긴 하지만 그지? 당연히 첫 번째 세법의 해석 기준이 필요하던가. 그때 법률에서 모논 해석 또는 물리 해석의 원칙에 따라서 작동하는 것이다. 그래서 세법의 해석 기준, 또 하나 소득과세 금지. 소득과세 금지는 뭐 법률에 의한 소득과세 금지, 또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소득과세 금지로 나눌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정비를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돼야 될 내용이 뭐 있을까? 그죠? 세무공무원 재량의 한계, 또 기업회계 존중,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셔야 돼. 그래서 국세부가 원칙에서는 여러분들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이 실질과세 원칙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이 두 가지가 핵심이 되는 겁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에서 유리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배신하지 말자. 배신하면 안 된다. 서로 신의를 지키자. 오케이? 뭐하게? 성실하게. 그리고 세법 적용 원칙에서는 소득과세 금지를 가지고 소득과세 금지의 원칙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법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될 수도 있죠. 그죠? 납세 의무의 성립, 또 그죠? 확정, 또 그죠? 소멸에 대한 부분 잘 정리하셔야 돼. 이거는 무조건 뭐로 나옵니까? 케이스 문제로 나오니까 이때 법인세나 또는 어디하고 그죠? 소득세라든가 또는 부가가치세하고 연결해서 부가가치세하고 그죠? 연결해서 여러분이 납세무의 성립, 확정, 소멸에 대해서 정확히 좀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납세무의 성립은 성립 시기에 초점을 두시고, 확정은 뭐 신고 납세 방식, 또 부가가세 방식, 자동 확정 방식, 이 세 개를 가지고 정리하시고, 납세무 소멸은 뭐 있다? 납부 충당, 부가의 취소, 국세부가 채찍한 만료, 국세징수권 소멸시 완성에 의해서 소멸하게 하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가 돼? 소멸에서 국세부가 제척기간 쪽이 되는 것이야. 그래서 부가권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부가 뭐예요? 국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을 부가라고 이야기하고, 그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곳을 과세관청이라고 이야기하고 국세청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그거를 쪼리면 뭐가 돼? 국세청장,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비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성립과 그죠? 또 소멸 쪽에 초점을 두면서 이 세 개를 완벽하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세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납세무의 성립, 확정, 소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 이제는 뭐 할까요? 그죠? 기한후 신고나 또 수정신고나 또 뭐에 대해서 그죠? 경정 청구 또 증액 경정과 감액 경정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정비를 좀 하고 가셔야 될 것이야. 감액 경정에 대해서도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될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만 기한후 신고, 수정 신고보다는 이 경정 청구 쪽에 초점을 두고 정리하셔야 돼. 특히나 이 경정 청구에서도 뭐 후발적 사유나 경정 청구에 초점을 두시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용산에 그치? 자, 건국 이래 최대 그치? 사업을 수행을 한다고 해서 용산에 대해서 뭐랬어요? 그죠? 시행사가 선정이 돼서 토지를 분양했어. 오케이? 근데 분양 계약이 해제가 됐어. 그치? 분양 계약, 분양을 했어. 그럼 분양으로 인한 이익이 어디 토지 시행사에게 그치? 주어졌겠죠. 그치? 그게 이제 농협이었을 수도 있고 어디였을 수도 있어요. 그치? 근데 분양계약 해제가 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당연히 뭐가 됐을까? 분양이익에 대해서 이미 당초 신고를 했고 과세가 됐는데 그것이 분양계약이 나중에 해제가 됐다는가? 그럼 뭐가 돼? 후발적 사유에 대한 경정청구의 사유가 됐죠. 그치? 국세청이 이번에 완패했죠.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경정청구 중에서는 여러분이 후발적 사유에 대한 경정청구에 초점을 좀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정리를 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요즘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증액경정과 감액경정이야. 자, 우리가 로스쿨 졸업한 친구들 중에 변호사 혹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세법을 하는 친구들이 가장 많이 직면하는 게 이 증액경정과 감액경정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까지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초점을 두고 여러분이 정리를 하셔야 될 것이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발적 사유에 대한 경정청구, 증액경정, 감액경정에 초점 두고 정리를 좀 하고 가셔야 돼. 그리고 나서 그죠? 자, 우리가 추가적으로 살펴볼 부분이 뭐이다? 납세무의 확장 부분을 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납세무의 확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뭐 있나? 혹시 정리하면 되겠죠. 납세무의 승계, 혹시 또 뭐 있어? 연대 납세무, 또 뭐가 존재합니까? 제2차 납세 의무, 2차 납세 의무. 또 하나 이제 정리할 만한 내용이 있다면 납세 담보에 대한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거는 어디가 중요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좀 다 아셔야 됩니다. 승계, 네 가지 다 아셔야 되고 납세 담보 정도만 시험에 이제 안 나올 수 있지만 간단하게 물어볼 수 있어요. 요즘 출제되는 게 문제를 쪼개서 채점의 편의를 위해서 출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하세요. 그죠? 그럼 승계 나오자마자 여러분이 머릿속에 정리하셔야 되겠지. 뭐라고? 납세무의 승계는 기본적으로 상속합병의 경우에 적용이 되는 것이다. 그럼 피상속이 내부하다거나 납부할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 연대납세무는 뭐다? 혹시 항상 구상권하고 연결해서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이고, 그죠? 분할 또는 분할합병, 또 채무자 배상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근데 이 연대납세무를 물어볼 때는 꼭 소득세법하고 연결해서 정리할까? 왜? 공유물 공동사업도 연대납세무를 지게 됩니다. 그래서 국세기본법상 연대납세무는 공유물 또 공동사업 또 채무자 배상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또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는 연대납세무를 지니까 이런 것들 정리하셔야 돼. 2차 납세무에 있어서는 뭐 있어? 출자자 2차 납세 의무 혹시 청산인부터 갈까요? 청산인 2차 납세무, 출자자 2차 납세무, 법인의 2차 납세무, 사업양수인 2차 납세무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뭐 출제될 많은 내용이죠. 그래서 이 세 개의 초점을 두고 여러분이 정리하셔야 됩니다. 혹시 그리고 나서 추가해야 될 내용이 뭐 있어? 국세 우선권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되겠죠. 이 국세우선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가 됩니까? 법정기일이에요. 그죠? 이 법정기일을 여러분이 잡으셔야 됩니다. 법정기일을 잡지 못하면 담보 설정이라고도 절대 모든 걸 잡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국세우선권에 있어서는 이 법정기일을 중심으로 뭐 사례에 대한 적용 문제를 여러분이 정리를 하셔야 될 것이고, 또 하나 뭐 있어? 이 법정기일이 연결되는 게 뭐 있습니까? 양도담보권자의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무라든가 혹시 물적 뭐라든가 납세 의무라든가 납세 의무라든가 혹시 또 뭐 있어? 혹시 통정허위 담보 설정 계약에 대한 통정허위 혹시 담보 설정 계약에 대한 취소권이라든가 가등기 담보재산에 대한 담보재산에 대한 압류와 국세 우선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여러분이 정비를 좀 해가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될 만한 내용이 뭐 있어요? 가산세 부과와 감면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 가산세 부과와 감면에서도 더 중요한 건 뭐가 됩니까? 가산세가 무엇인가, 법적 성질이 무엇인가,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는 뭐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콱콱콱 받고 있어야 되겠지. 그럼 자, 가산세는 뭐가 돼? 세법에 따른 성실한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혹시 세법에 따른 산출세에게 가산을 징수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알아야 글을 쓸 거 아니야. 그러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여러분이 정비를 좀 하시라, 이런 말씀을 좀 드려요. 그래서 가산세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정리하시고,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는 너무너무 중요하죠. 신고불성실. 혹시 또 뭐 있어? 혹시 신고불성실은 첫 번째 무신고, 또 과소신고, 납부지연 가산세, 또 원천징수 납부 등 불성실 가산세가 있다. 이런 것들에 초점을 두고
정리를 좀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례 판단 문제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 내용으로 가야 될 게 뭐가 있어요? 국세 환급금하고 그죠? 환급금하고 환급 가산금으로 가서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겁니다. 국세 환급금 뭐가 됩니까? 그치? 과세관청으로부터 받아야 될 뭐가 돼? 그치? 그죠? 당연히 채권이 된다는 겁니다. 이 국세 환급금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국세 환급금 발생 원인이 뭐가 있다? 그치? 과온납금과 그치? 또 뭐가 있다? 환급세액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국세 환급금 어디하고 연결되냐면 경정청구하고 연결된 부분이야. 또 하나 이게 응용되는 게 뭐가 돼? 부가세법의 일반 환급과 조기 환급에 대한 내용하고도 연결된다는 사실을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환급 가산금에 대한 부분까지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해놓으면 될 것 같아. 이 환급 가산금은 상속세, 증여세법상 상속세에 대해서만 인정이 되나요? 그죠? 그렇진 않지. 환급 가산금 모두 인정이 되는 것이야. 다만 몰납재산으로 환급하는 경우는 환급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시고, 그죠? 뭐 있습니까? 국세, 불복 절차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 놓으시고, 그죠? 마지막으로 이제 뭐 있어요? 그죠? 납세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제도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권리 보호에 대한 제도로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쟁점 사항이 되겠죠. 하나는 뭐가 될까? 세무조사에 대한 내용이 될 거예요. 그죠? 세무조사에 대한 내용도 다 외우는 친구들이 있어요. 오케이? 전혀 아닙니다. 한 서너 개 정도 정확히 좀 외워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뭐 있다? 과세전, 그지? 적부심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거예요. 이러한 목차도 모르고 세법학을 공부한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도 뭐 세무조사는 항상 나올 수 있는 내용이니까 세무조사 가지고 직접 내는 건 아니에요. 이 세무조사는 과연 뭐가 될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것인가? 오케이? 그치? 즉 뭐가 된다. 그치? 처분이 될 것인가?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 정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무조사 결과 뭐가 나오게 됩니까? 소득금액 변동 통지가 나오게 됩니다. 걔네들은 당연히 뭐가 한다? 혹시 처분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세무조사가 관련된 소득금액 변동 통지까지도 여러분이 좀 정리를 해 놓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리고 과세 적부심사는 뭐다? 혹시 기본적으로 제도의 취지하고 과세 적부심사 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정비를 해 나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 이 정도 공부는 해야지 여러분이 실제로 시험장 가서 세법 시험을 또는 세법학 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기본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판례 본다 그러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야. 진짜로. 그죠? 제가 노량진에서 이제 박물관에서 세법을 공무원들 이제 7급 뭐 9급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만 세법은 어디서 가르치나 똑같습니다. 어디나 똑같아요, 역시.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세법 공부를 너무도 혹시 회계사나 세무사들, 그것도 수준 낮은 친구들한테 배우다 보니까 역시 세법이 제대로 돼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세법 뭐야? 무조건 목차 잡기야. 그리고 용어 정비야. 쟁점사항 잘 파악하는 것이에요. 그 부분에 초점 두고 여러분이 정비를 좀 해나가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무슨 말씀인지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해요. 이제는 여러분하고 제1편에 조세 총론으로 가서 간단하게 여러분하고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교재에 가셔서 3페이지 한번 좀 정리를 합시다. 제1편에 조세 총론으로 이제 여러분하고 좀 가겠습니다. 개정세법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제1장으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조세 총론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조세 총론이라는 게 뭘까요? 자, 우리가 조세에 대해서 따지게 됩니다. 조세는 부가권자에 따라 분류를 하게 되면 크게 이제 국세와 지방세로 이제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국세 부가권자는 당연히 누가 됩니까? 국가가 되는 거예요. 지방세 부가권자는 뭐가 될까? 헌법에 의해서 지방자치가 실행이 되면서, 그죠? 지방자치단체 장이, 오케이? 지방자치단체가 부과를 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국세는 누가? 국가가 부과하는 것이고, 대리인으로 역할하는 게 뭐가 됩니까? 기획재정부의 외청으로 있는 국세청 에서 저거를 관장해서 실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에 반해 지방세는 누가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를 하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세는 주무부서가 기획재정부예요. 지방세는 행정안전부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두 개의 주무부서가 쪼개져 있어요. 이 부분은 앞으로 좀 개정이 돼서 시정이 돼서 저는 좀 이론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로 전체로 묶어서 어느 한
국세청을 하나의 부서로 만들어서 국세청이 아니라 조세청이다 이렇게 좀 만들어서 조세부 이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걸 좀 발전시킬 필요가 있는데 전혀 그런 움직임은 없어요. 그래서 좀 아쉬운 점 중에 하나입니다. 국세나 지방세를 그지 부과함에 있어서 그지 지켜야 될 원칙들이 이제 존재를 할 거예요. 이거는 조세 총론에 대한 내용은 기본적으로 뭐다? 헌법이 추구하는 그지 기본적으로 헌법이 추구하고 있는 헌법이 그지 추구하고 있는 것이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세 총론에 대한 부분은 조세가 과연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조세 총론에서 다루는 내용은 이런 거다. 첫 번째 뭐다? 조세의 의의는 무엇일까? 그치? 의의는 무엇일까? 그치? 자, 조세는 어떤 관계일까? 조세 두 번째는 뭐에 대해서 법률 관계는 과연 어떤 거가 있을까? 세 번째는 조세법의 그치? 기본 원칙은 뭐가 있을까? 이 세 가지에 대한 여러분들 정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에 대해서 명확히 정리하셔야 돼요. 여기서 잘하고 가셔야 글을 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뭐예요?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는 조세법의 기본 원칙으로 수렴이 되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헌법은 어디하고 그죠? 직접 규정으로 제38조와 그지? 38조 59조를 두고 있지만 그지? 제59조를 두고 있어요. 그죠? 그때도 여러분이 답을 쓰실 때 항상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를 그지 글에 써주면 아주 출제위원들이 좀 좋아할 거예요. 왜냐하면 세법 교수들도 항상 헌법에 대한 갈증이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저도 이슈천 헌법이라는 교재를 출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좀 해서 여러분하고 그죠? 주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가야 될 조세법 총론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 세 가지를 다루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저희가 제1절로 가서 정리할 게 무엇이다? 조세가 무엇인가를 한번 정리를 좀 해봅시다. 조세는 그치 의의 한번 정리할까요? 이때도 항상 쪼개는 겁니다. 누가요? 그죠? 자, 쪼개는 거예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줄이겠습니다. 지자체가 뭐 할 목적으로 그죠? 재정 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재정 수입을 그죠? 조달할 뭐 할 목적으로 그죠? 일정한 뭐를 그죠? 과세 요건을 뭐 하는 자에게 충족하는 뭐에게 그치 자에게 그치 자 뭐 없이 직접적 반대급 없이 그치 직접적 그죠 자 뭐 없이 반대급 없이 이런 것들을 글을 쓸 수 있어야 한다는가 그치 부과는 뭐가 된다 그치 원칙적인 금전 지급 의무를 말한다.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조세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가장 먼저 쪼갤 건 뭐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걸 먼저 쪼개야 되겠죠. 두 번째 뭐 할 목적으로? 재정 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그죠? 세 번째 일정한 과세권을 충족하는 자에게 이제 이 용어가 가장 중요하죠. 여기서 이제 키워드가 나왔네요. 과세권 또 충족하는 자 이게 나왔네요. 그래서 과세권과 납세무자가 나왔습니다. 또 직접적 반대부가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금전 지급 의무를 말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금전 지급 의무지만 상속증여세법상 상속세에 대해서는 물납이 허용이 된다. 이 정도 정리하면 되지 않겠어요? 이게 조세가 되는 겁니다. 그럼 조세는 어떤 것일까? 이걸 이제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보세요. 자, 누가요? 자, 이때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이 말을 했다는 건 이자가 뭐가 된다는 것이야? 조세 채권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죠? 당연히 일정한 과세권을 충족하는 자에게 이자가 뭐가 될까요? 납세 의무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죠? 납세 의무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조세 채권자와 조세 채무자의 납세 의무자 사이에 뭐가 됩니까? 그죠? 자, 이 관계가 형성이 될 거예요. 이 관계를 뭐라고 이야기한다? 오케이? 조세 법률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거를 제2절에서 저희가 간단하게 좀 정리를 좀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 잘 뽑고 났더니 조세 채권자 나왔네. 또 조세 채무자인 납세무자 나왔네. 이로써 이들의 관계가 형성되는 건 뭐구나. 조세 법률 관계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그죠? 끄집고 가시면 수월하게 조세법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2절로 가면 뭐다.
조세 관계는 과연 무엇일까? 한마디로 뭐다? 조세 법률 관계가 되는 것이다. 이 조세 법률 관계는 과연 무엇가 될 것인가? 오케이? 곧 이거는 뭐가 된다? 우리가 이제 법률 관계 대부분은 채권 채무 관계가 되니까 얘를 조세, 채권 채무 관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결해서 정리를 좀 해 놓으시면 될 겁니다. 오케이? 됐나요? 자, 그럼 동그라미 그림 두 개 그려서 모든 걸 끝내버리면 되겠네요. 당연히 누가 존재합니까? 국가가 존재합니다. 또는 지자체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치? 자, 그리고 누가 존재할까요? 국민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국민은 뭐예요? 헌법 38조에서 당연히 뭐를 부담하게 됩니까? 납세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당연히 뭐에서 납세 의무를 부담을 하게 되냐? 그러면 자, 보세요.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이 납세 의무에 의해서 국민의 납세 의무에 의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뭐를 가지게 됐을 것이고 조세 채권을 가지게 됐을 것이고 상대방은 뭐가 채무를 지게 됐을 겁니다. 이때 역시 특히 조세와 관련된 채권 채무 관계를 뭐라고 한다? 조세 관계다. 오케이? 또는 조세 채권 채무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뭐가 형성됐을까요? 오케이? 그죠? 이렇게 관계가 형성됐을 거예요. 걔를 조세 채권 또는 조세 채무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헌법 38조에 의해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서 납세의무를 진다고 이야기를 한 38조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헌법 뭐가 되는 것이야? 헌법 제38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납세 의무자가 되는 구체적 태양에 대해서는 헌법 59조에서 정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으면 되겠죠. 이를 뭐라고 이야기한다? 조세 채권 채무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납세 의무는 어떠한 원인에 생겨납니까? 일정한 과세 요건에서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조세 채권 채무 관계 발생 원인이 되는 법률 요건을 뭐라고 얘기한다? 과세 요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러면 과세 요건은 어떻게 나눠질 것인가 이렇게 여러분이 연결해 보세요. 첫 번째는 뭐가 포착이 돼야 될까? 과세 대상이 포착돼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 과세 대상에 대해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포착이 돼야 될 겁니다. 세 번째, 과세 표준이 포착이 돼야 될 거예요. 그리고 세율이 포착이 돼야 될 겁니다. 오케이? 이게 뭐가 됩니까? 오케이? 기본적으로 조세 채권 채무 관계 발생 원인이 되는 법률 요건의 구체적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조세 채권 채무 관계는 뭐를 통해 생기고 과세요건을 통해서 생기는 것이고 과세요건은 다시 한번 과세 예상, 납세의무자, 과세 표준 또 세율로 나눠질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죠? 이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한번 따져볼까요? 자, 간단하게 여기서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따져봅시다. 응용 한번 해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자, 누군가가 소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한 칸 떼세요. 자, 소득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자, 개인의 소득이면 당연히 소득이라고 이야기합시다. 소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소득을 가지고 있대. 이때 개인의 소득이면 소득세 과세상이 되는 것이고 법인의 소득이면 뭐가 되는 것이다. 그치? 법인세 과세상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두 번째 뭐가 됐을까? 자, 우리가 이제 정확히 이론적으로 따지면 부가가치가 됩니다. 오케이? 근데 부가가치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뭐를 가지고 포착을 하니까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가지고 포착을 하니까 그치? 자, 과세상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또는 재화의 수입이 과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럼 재화나 용역의 공급 등에 대해서 공급이나 또는 뭐에 대해서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 이것들을 과세를 하게 됩니다. 이때는 위에는 사업자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하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공급도 재화의 수입은 아무나 해야 되겠죠. 얘네들을 과세사로 포착하고 있는 세목이 부가세법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일정한 재산의 보유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일정한 재산의 일정한 재산에 뭐가 됩니까? 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때 보유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재산세에 대한 문제가 생겨날 거예요.
재산세에 대한 문제가 생겨날 것이고, 또 하나의 보유를 하게 되면 종합부동산세에 문제가 생겨나게 될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과세상을 잘 포착을 해서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자, 그런 개인의 소득이란 납세의무자는 누구?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법인이란 뭐 내국법인, 외국법인. 그치? 부가가치란 뭐 사업자, 또 재화를 수입하는 자. 자, 재산을 보유하는 자. 또 종합 부동산세 과세상이 되는 뭐 전국에 있는 토지와, 그치? 당연히 뭐가 됩니까? 그치? 주택을 보유하는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정리하는 거야.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조세법을 볼 때는 모든 포커스를 이 과세상과 납세의무자로 가져가서 모든 것을 보셔야 됩니다. 과연 얘가 과세상이 돼야지 납세의무가 생겨나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정리를 하셔야 돼. 그리고 과세표준마다 산출세의 기초가 되는 금액 또는 수량, 오케이? 금액으로 포착하는 걸 종가세, 수량으로 포착하는 걸 종량세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율은 뭐예요? 통상적으로 조세 공평주의라는 걸 실현하기 위해서 다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채택하고 있지만, 우리 부가세에서는 세율이 10%가 된다. 얘를 그치? 단일 비례세율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가세뿐 뭐야? 조세 공평주의에 역행하는 결과가 생겨나는 거야. 걔를 조세 부담의 역진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조세 공평주의에 반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야.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녹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다만 이 조세 관계가 혹시 일반 사법상 채권 채무 관계와 다른 점은 과연 뭐가 있을까?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뭐가 될 것이고, 의의가 될 것이고, 의의가 될 것이고, 두 번째 이제 정리할 게 뭐가 있다. 그죠? 자, 그죠? 일반, 그치? 사법상, 즉, 민사 또는, 그죠? 사법상 채권 채무 관계와 그치? 차이가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두어 가지 정도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사법상 채권 채무 관계는 계약에 생겨나죠. 근데 이거는 뭐 역시 국민의 의무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치? 국민의 의무는 어디에서? 헌법입니다. 헌법 제38조와 그죠? 38조와 그치? 59조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또 하나 뭐예요? 자, 사법상 채권 채무 관계는 통상 뭐에 의해서 생겨납니까? 계약에 생겨난다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자, 헌법에 의해서 이 의무가 부여가 된다는 점이 차이점이에요. 그리고 자, 이 사법상 채권 채무 관계는 뭘 하지 않으면, 그죠? 자,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으로부터 집행 명령을 받아야 뭐 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치? 압류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치? 우리 조세권은 절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걔를 뭐라고 얘기한다? 국세징수법상 뭐가 인정된다. 그죠? 징수법상, 그죠? 자력집행권이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자력집행권이 인정이 된다는 말은, 그죠? 자, 압류가 없이 뭐 할 수 있다는 것이야. 압류 명령 없이, 즉, 법원의 명령 없이 압류할 수 있는 걸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원의 뭐가 없이, 명령이 없이, 자, 뭐 할 수 있다? 압류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국세기본법에 의해서 뭐, 그죠? 세무조사 등이 허용이 되는 점이 사법상 채권 채무 관계와 차이를 보이는 점이다. 이 정도 정리하셨다면 충분히 여러분 교재에 있는 내용을 정리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자, 그 다음 3절에 뭐라고 나왔나? 과세 요건에 대해서 나왔어. 다시 한번 과세 요건은 뭐뭐로 나눌 수 있다? 과세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로 나눌 수가 있다. 그래서 자, 이 중에 핵심 뭐다? 과세상과 납세의무자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 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그죠? 제 3절에 대해서는 저희가 간단하게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제 3절은 뭐에 대해서? 과세 요건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과세 요건은 어디로 가면 된다. 이렇게 내려서 여러분이 정비를 좀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 장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제4절입니다. 조세법에 뭐를 역시 기본 원칙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하고 하셔야 됩니다. 자, 이때 이제 가끔씩 법률상 원칙을 조세법의 기본 원칙으로 봐서 신성실의 원칙이나 소국과세 금지 원칙을 조세법의 기본 원칙으로 끄집어들이는 강사들이 굉장히 많죠. 그지? 저기 위너스에 있는 이철재 회계사라고 하는 강사도 그렇고, 그죠? 또 혹시 우리 경영에 있는 그지 강경태라는 강사도 그러는 것 같아요. 그지? 자, 책 좀 똑바로 썼으면 좋겠어요. 그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지? 조세법의 기본 원칙으로 가면은 이거는 뭐예요? 헌법의 원칙을 말합니다. 헌법의 원칙. 헌법상 원칙을 말하는 거예요.
왜? 조세법의 기본이 되는 원칙은 조세법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오케이? 그거는 당연히 헌법이 38조 59조에서 내려졌고, 헌법에는 또 11조에 어떤 조항이 있냐면 평등권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국민의 기본권으로. 이 평등권이라고도 이야기하고 평등원칙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걔는 상대적 평등을 말합니다. 그리고 실질적 평등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려오게 되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조세법의 기본 원칙이라고 이야기한다면 헌법상 원칙을 말합니다. 헌법상 원칙에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38조와 어디에서 59조에서 말하고 있는 원칙, 걔를 말하고 얘기한다. 조세 법률주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지? 자, 이게 몇 조예요? 헌법 38조와 59조에서 내려주는 원칙이에요. 38조하고, 그죠? 59조에서 내려주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세공무원교육원 제주도 가서도 헌법과 세법이라는 주제로 수업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세법을 알기 위해서는 헌법이 추구하는 이상과 이념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도 그러잖아요. 그지? 아무리 세법에서, 자, 그죠?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법률로 정했다고 하더라도, 그치? 세법이 추구하는 기본적인, 그치? 원칙과 이념이 헌법의, 그치? 원칙과 이념에 배치되면 당연히 그거는 위헌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세법의 기본 원칙은 헌법상 원칙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다? 조세 법률주의. 이거는 38조와 59조에서, 그죠? 천명을 하고 있는 원칙을 말합니다. 또 하나가 뭐예요? 이 조세 법률주의만으로는 모든 게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세 평등주의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평등주의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이 평등은 실질적 의미의 평등을 말하기 때문에 조세 공평주의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헌법 제11조의 규정입니다. 11조에. 오케이? 자, 뭐예요? 상대적 박탈감을 갖는다면, 안 되겠죠, 국민이. 이 국민이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데 안 될 겁니다. 그래서 헌법 제11조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조세를 법률로 정했다고 하더라도 헌법이 추구하는 기본적인 이념에, 대표적으로 조세 평등주의가 되겠죠. 위배가 되면 뭐다? 위헌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정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세법의 기본 원칙은 조세 법률주의와 조세 평등주의로 나눌 수 있지만, 조세 평등주의가 훨씬 더 상위 개념입니다. 그때 이제 제약 조건 이렇게 정리했어요. 그죠? 그래서 조세 법률주의라는 것이 뭐예요? 이 조세 공평주의에 위배가 된다면 위헌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위헌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조세법의 기본 원칙 첫 번째 한번 가서 정리할까요? 조세 법률주의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리를 좀 하시면 되겠죠. 그죠? 이때 조세 법률주의에서는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명확성의 원칙과 관련된 부분이 헌법상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상당히 완화돼서 작동이 된다는 겁니다. 조세 법률주의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국회가 제정한 이제 법률에 의해서 조세를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는 원칙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조세 법률주의는 크게 의의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돼요. 자, 조세에 대해서는 반드시 뭐라 한다. 국회가 제정한 자, 법률에 근거해야 하는 원칙을 뭐라고 얘기한다? 조세 법률주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조세 법률주의에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 조세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서 해야 하는데, 이 조세를 법률로 정한다고 하는 건 구체적으로 뭐 할까요? 오케이? 과세 요건을 법률로 정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다시 두 개로 쪼개지는 거예요. 조세 법률주의는 종류로 쪼갠다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조세 법률주의는 종류를 쪼개게 되면 첫 번째 뭐 있다? 과세요건 법정주의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죠? 법정주의가 하나 존재하고, 또 하나 과세요건은 아무리 법률로 정하더라도 뭐하게 명확하게 정해야 됩니다. 걔를 과세요건, 그죠? 명확주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가 있다. 이 정도 정리를 좀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때 이제 항상 생겨나는 게 뭐가 됩니까? 이때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만 정할 수 있을까? 이 법률의 범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때 국회가 모든 것을 법률로 정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생겨나는 문제가 뭐가 있다? 행정입법에 대한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때 보시죠. 그죠? 과세권 법정에서 역시 법률의 범위는 어디가 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법률의 범위는 역시 형식적 법률은 물론이고 시행령과 그죠? 규칙도 뭐라겠나? 포함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위임을 하게 됩니다. 그때 위임의 방식은 무조건 뭐가 돼야 돼? 개별적, 그지? 구체적 위임만, 그지? 위임만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백지위임이라든가 포괄위임이라든가 골격위임이라든가 이런 건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또 하나 과세권을 법률로 정하더라도 명확하게 정해야 됩니다. 역시 명확하게 정하지 않고 불명확하게 정하면 불명확하다면 당연히 이거는 위헌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으면 되겠죠. 물론 완벽하게 명확하게 정할 수는 없으니까 법률에서는 대강해상을 정하고 시행령 과 시행규칙 얘네들은 행정입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정한마다 헌법이 위배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자, 두 번째 이제 저희가 정의해야 될 겁니다. 조세 평등주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 놓으시면 돼요. 평등주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조세 법률주의는 뭐다? 제38조와 제59조 헌법입니다. 그리고 조세 평등주의는 제11조에 있는 규정이 됩니다. 이때 평등은 과연 뭘 말할까? 11조의 헌법상 평등은 항상 상대적 평등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또 실질적 평등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비를 해놓고 오기를 바랍니다. 조세 평등주의는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그지? 자, 조세 평등주의에서 의미하는 평등은 무엇이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되겠죠. 자, 뭐를 말하는 것이다?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는 것이고, 평등과 또 상대적 평등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그 종류는 다시 두 개로 쪼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종류는 특히 두 개로 쪼갤 수 있답니다. 하나는 뭐가 있다? 역시 첫 번째 여러분이 정리할 게 수평적 평등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두 번째는 수직적 평등이 존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평등이 존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이제 항상 개입되는 개념이 뭐가 있다? 담세력이 개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동일한 담세력에 대해서는 동일한 세금을 부담해야 되는 거 수평적 평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담세 능력이 큰 자는 담세 능력이 적은 자에 비해서 그죠?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되는 건 뭐다? 수직적 평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수평적 평등은 어디에? 과세 표준의 측정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죠? 측정과 관련이 되는 것이고, 얘는 뭐다? 누진세율 체계의 정당성에 대한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직적 평등이 뭐가 된다? 오케이? 진정한 의미의 평등이다. 진정한 의미의 뭐가 되는 것이다? 평등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누진세율 체계가 입법화되는 게 정당화되는 이유가 이 수직적 평등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 조세 평등주의에서 진짜 평등은 뭐다? 수직적 평등을 말하는 것이고 또 상대적 평등을 말하는 것이고 실질적 평등을 말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를 머릿속에 넣어놓고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위배된다면 헌법이 아무리 조세를 법률로 정했다고 하더라도 위헌의 소지가 생겨날 수 있다. 이 정도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7페이지까지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자, 우리가 조세 분류 방식에서 굉장히 많은 분류를 해놨지만 이것들 항상 생각을 좀 해보세요. 조세 분류 방식은 추구하는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분류 방식이 여러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과세권자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국세와 지방세로 나눌 수가 있을 것이고 과세 예상이 뭐냐에 따라서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죠? 자, 소득이 개인의 귀속이 됐다면 소득세, 법인의 소득이라면 법인세, 일반적 소비라면 혹시 부가가치세, 개별적 소비라면 뭐가 돼? 특정한 소비라고도 이야기하죠. 개별 소비세, 이렇게 담배 소비라면 그죠? 개별 소비세나 지방세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지방세법에 담배 소비세 문제를 가지고 개별 소비세법에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경우는 과세 예상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그렇게 연결되는 주제들은 같이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의 유사
분산총액이라면 상속세, 세법상 증여란 뭐 증여세, 과세상이 되겠죠. 일정한 자산의 취득이라면 뭐 취득세, 지방세법이 되겠죠. 또 일정한 자산의 뭐 소유라면 역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문제가 생겨날 수 있다. 이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여러분이 정리해야 될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역시 자 보세요. 우리가 5페이지에 보면은 판례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판례를 읽는 방법 또는 글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좀 정리를 할 거예요. 그죠? 자, 판례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이 판례들은 여러분이 꼼꼼하게 읽으면서 랩하듯이 볼 수 있어야 공부가 어느 정도 끝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업은 이 정도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있는 강의들을 붙여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올해 세법이 전체적으로 평가를 한다면 세법 개정 내용이 여러분들 세법학에 미치는 영향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존에 공부하셨던 대로 하고요. 회계학원 강사들 말 듣고 혹시 혼란을 겪지 않길 바랍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쓰던 교재를 그대로 사용하더라도 양해를 좀 해주시면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페이지 5 가서 정리를 좀 합시다. 페이지 5에서 뭐가 나왔냐면 우리가 이제 판례 분석이 나왔습니다. 판례에 대해서 이제 나왔어요. 자, 쟁점사항이 이제 나왔습니다. 쟁점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쟁점 뭔가요? 5페이지입니다. 조세 법률주의가 갖춰야 될 제반 요건은 무엇인가? 그치? 조세 법률주의가 갖춰야 될 법률주의의 제반 요건에 대해서 이제 한 문제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물음이에요. 쟁점이라는 건 여러분이 정리해야 될 물음입니다. 자, 봅시다. 조세 법률주의 제반 요건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고요. 그죠? 두 번째는 하나를 더 물어봅시다. 조세 법률주의의 한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하지 않아요? 그치? 자, 그러면 조세 법률주의는 어디에서 규정한가요? 헌법, 그죠? 제38조하고, 그죠? 제59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헌법 38조와 제59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조세 법률주의는 요건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논 거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첫 번째, 조세 법률주의에 뭐가 있습니까? 오케이? 제반 요건으로 이제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죠. 여기에는 뭐가 있다. 오케이? 자, 조세 법률주의라는 건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뭐가 존재하니까? 명확주의가 존재하게 되니까, 과세요건, 그죠? 명확주의가 존재를 하게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따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정리하면 되겠죠. 당연히 뭐예요? 과세요건은 뭐로 정하는 것이다? 법률로 정하는 걸 법정주의라고 이야기한다. 이때 이제 법의 범위에 대해서, 법률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 것이다. 법률의 범위는 원칙은 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하면 되겠죠. 원칙은 자,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말한다. 얘를 이제 우리가 헌법 공부할 때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국회가 제정한 법률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헌법에서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법률의 위임을 받아서 뭐 할 수 있다. 대통령령을 정할 수 있어요. 또 법률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 집행을 하기 위해서 뭐 할 수 있다. 오케이? 집행명령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거를 뭐라고 얘기합니다? 법규명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법규명령에는 크게 두 개로 쪼갤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가 있냐면 시행령이 하나 존재하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시행규칙이 존재합니다. 근데 시행령이라는 말은 완벽한 형태의 용어가 아닙니다. 이때는 뭐를? 통상한 대통령령을 말하는 거예요. 대통령령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정확히 말하면 이 법규명령은 대통령령하고 부령으로 나눌 수 있는데 다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위임명령이라는 거하고 또 하나는 집행명령으로 나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을 만드는 방법을 우리가 권력을 가지고 따지게 되면 대통령령하고 또 부령이나 총리령으로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뭐가 됩니까? 법규명령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까 위임을 하겠죠? 위임을 할 때도 자, 뭐는 가능하다? 개별적
구체적 위임은 위임은 가능하다. 그러나 포괄 위임이나 백지임은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를 과세요건 법정주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계, 이 법정주의 한계가 됐죠. 여러분들이 이제 예규죠. 자, 통칙이라는 건 당연히 얘네들은 뭐가 돼요? 행정입법이 된다는 겁니다. 행정입법은 당연히 뭐가 없다. 법원성이 인정되지 않는 겁니다. 법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법원성이 인정되지 않은 예규나 통칙을 가지고 과세를 했다는가? 문제가 된 경우에는 뭐가 조세불복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뭐가 한다? 조세불복의 대상이 된다. 이런 것들은 이제 글을 여러분이 만들어서 좀 써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과세 요건은 뭐예요? 법률로서 정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뭐 하는 것이다. 반드시 명확하게 정해야 되는 원칙을 과세 요건 명확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렇게 정합니다. 법률로 그죠? 정하는 경우에도 그죠? 반드시 명확성의 원칙이 유지가 돼야 된다. 이렇게 정의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명확성의 원칙이 유지되는 건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국민에게 부담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이 논거를 가지고 정리를 좀 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이때 명확성의 정도는 어떻게 될 수 있다. 명확성의 정도는 당연히 국민에게 부담을 시키는 거니까 어느 정도 형식적 법률에서는 완화될 수 있지만 형식적 법률에서는 뭐가 될 수 있지만 완화가 가능하지만 자, 어디에서는 행정입법에서는 반드시 뭐가 된다? 구체화가 돼야 된다. 이런 정도 정리를 했다면 여러분이 충분히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조세법률주의에 여러분은 조세법률주의의 한계에 대해서 정리하셔야 됩니다. 법률주의는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한계입니다. 헌법상 제1원칙에 헌법이 추구하는 뭐예요? 원칙에 위배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뭐를 가져가셔야 돼요? 결론 가져가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서 조세에 대한 법률주의의 제반요건은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로 나눌 수 있지만 아무리 과세요건을 법률로 정했고 명확하게 정했다고 할지라도 헌법이 추구하는 평등 원칙이라든가 그 밖의 제1원칙에 위배되는 경우에 위헌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게 이제 세법학이야. 이게 오케이? 여러분들 결론을 이렇게 잡아놨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이걸 이제 요약해서 마지막으로 요약해서 부연하는 게 뭐가 됩니까? 요약해서 부연해 주는 게 결론의 내용이다. 이렇게 글을 잡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글을 쓸 때도 법학자로서 이제 글을 쓸 때도 항상 이렇게 씁니다. 저 가끔 그 법제처 산하의 법제연구원에 논문을 가끔씩 냅니다. 그래서 한국의 합병 분할에 대한 과세도 내고요. 이번에는 일본의 이제 채권자 대위법제에 대해서 국민연구관리공단에서 법제연구원에 온 이제 용역이 있었나 봐요. 그걸 저한테 발주를 해가지고 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글을 쓸 때는 항상 이렇게 여러분들이 써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가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이 정도 하시면 충분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9페이지 가시면 뭐 없애시면 돼요. 그죠? 총칙 가서 가상금에 대해서 없애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상금, 중간상금은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나머지 책들을 보시면 전혀 문제가 되질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로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가세법에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세법학 2부 가서 그죠? 그 부분은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상속증여세법도 이제 여러분들 개정된 내용은 한 토픽당 하나씩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조세총론 또는 국세기본법에 대해서 이 정도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제 법인세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비를 좀 해드릴 거예요. 그거는 저희가 끼워 넣어서 강의로 전화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오케이? 저희 쉬었다 하겠습니다.